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 보면 지금 보니까 제가 이 페이지 쪽수가 안 매겨져 있어요. 중간에 넘기시다 보면은요. 중간에 넘기시다 보면 이제 황제와 치우 항목이 있습니다. 황제와 치우입니다. 예, 그 부분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제와 치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지만 우리 역사에서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동북아 역사에서 황제와 치유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을 할 문제거든요. 네,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사로 올라갈수록 그 역사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누구의 역사냐라고 설명하니까 고대로 올라갈수록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문화가 이제 서로 갈라지고 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이제 소급해서 그 고대사를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마천에 이제 사기 있었죠. 사마천의 사기 첫 구절이 황제는 그리거든요. 사마천의 사기 첫 구절은 황제는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천의 그 관점으로 보면은 중국의 오늘날 역사 관점에 토대가 된 것은 바로 중국 역사는 황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거죠. 그 황제가 뭐 누구냐라는 것이 뭐 규명이 되는 건 아니고 사마천이 황제로부터 첫 오제본기 첫 문장이 황제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중국 역사는 황제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에 이제 그 사마천 사기 첫 규절에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치우예요. 치우는 황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황제가 치우를 쳐서 이겼다. 이것이 이제 황제를 사마천 사기의 첫 규절에 넣은 이유인 거죠. 황제가 그래 이 사마천 사기에 이제 결론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치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우리 동의의 인물 가운데 사마천 사기에 올라간 분은 치유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이게. 그 치유는 황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누가? 황제가 바로 저 치유가 말을 안 들어서 자꾸 난리를 자꾸 전쟁을 일으키니까 황제가 가서 치유를 죽였다. 그래서 세상을 평정했다. 그게 이제 사마천 사기의 일장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치유가 사마천을 위한 설명의 도구로 등장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그 당시 치유라는 분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마천 사기가 치유가 누구라는 설명을 안 했지만 사마천이 사기에다가 황제에 대립된 인물로 치유를 넣었다는 것은 이미 그 시대만 하더라도 황제와 치유는 다른 종족이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같은 사람이면 거기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황제와 치유가 같은 종족이었으면 거기다 구태여 치유를 넣어서 황제가 치유를 쳐서 이겼다. 소위 이제 그 문자대로 보면 금살 치유인데요. 황제가 치유를 잡아서 죽였다. 금살. 첩부해서 죽였다는 얘기죠. 그 말인데 구태여 같은 종족이었다면은 그 역사서에 구태여 황제가 위대하다고만 하면 되지 왜 치유를 등장시켰겠느냐. 거기 치유가 등장됐다는 얘기는 치유는 황제와 다른 종족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가 나왔기 때문에 치유는 지금 우리 환단고기를 보니까 14대 천왕이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환단고기가 나오기 전에 그걸 우리가 몰랐죠. 일단은 이 사마천 사기로 보면은
황제와 치우와의 관계를 소위 말하는 탕록대전인데요. 탕록대전이 어디까지 이제 내려왔느냐, 이것도 좀 역사에 논란이 되겠지만, 아무튼 황제와 치우는 다른 종족으로, 그러니까 인류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전쟁 문화 중에서 최초의 전쟁은 바로 황제와 치우의 전쟁, 탕록대전이다. 그렇죠? 인류가 기억하고 기록한 최초의 전쟁은 탕록대전이고, 그 탕록대전의 두 주인공은 황제와 치우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황제와 치우를 바라보면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데 좀 더 어떤 큰 어떤 걸개를 그리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논문의 처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사마천 사계에는 주석입니다. 주석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그 황제와 치우가 전쟁을 했던 탕록대전, 그 탕록이라는 그 지명인데요. 탕록은 황제의 첫 도읍지이며 나중에 유흥으로 옮겼다. 이 말이 나오고, 또 유흥에서 나라를 받고 헌원에 거주하니 그것이 이름이 되어 아우가 됐다. 헌원이라는 그 마을, 그 이름을 이제 자기 아우로 삼은 거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동네, 내가 태어난 곳, 그 동네 이름을 내 호로 삼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죠.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살았던 곳, 그것을 따가지고 호로 삼은 거죠. 헌원이라는 마을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헌원이라는 말이 됐고, 나중에 이제 황제로 이제 추종이 되면서 이제 황제가 누르왕자 황제가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웅이라고 했잖아요. 유흥국인데 홈자예요. 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지금 중국 신화에서는 황제를 곰신화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곰신화하고. 물론 이제 저 시대의 곰은 인류의 보편적인 신화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황제는 바로 곰신화와 관계가 있다. 중국에서 이제 이 곰신화와 관계를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나요? 곰토템을 가지고 있죠. 뭐 곰토템, 이룡, 곰과 호랑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단군의 어머니는 웅녀다, 곰할머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은연중에 우리는 곰신화하고 관계 있구나 이걸 느끼고 있죠. 곰과 호랑이 신화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그 뜻이 아니지만, 곰 토템족과 범 토템족이 있고 여러 토템족들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단군의 어머니 웅녀는 바로 곰 토템족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갑자기 이제 황제를 곰 토템하고 연결시키는 이유도 뭐냐면, 한국에 곰 신화가 있기 때문에 곰 신화를 가지고 주도권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거기 밀리면 안 되니까 황제를 곰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특히 그것을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중국 지금 학자들이. 왜냐하면 홍산문화, 홍산 옥기에도 보면은 곰에 관계되는 옥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옥기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곰신하고 관계되는 이후의 종족이 누구냐? 우리는 곰하면은 뭐 웅진, 뭐 곰나루, 공주. 공주도 웅진, 곰웅자를 한글로 쓴 게 공주잖아요. 곰하고 관계된 유적지가 있는데, 우리 곰신화가 있고. 그런데 중국에서도 한국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신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곰신화를 중국이 황제와 연계되는 신화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신화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그것은 뭐예요? 한국의 곰신화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황제는 유흥에서 나라를 물려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수국어 유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유흥이라는 나라에서 나라를 물려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흥이라는 나라, 지금 중국학자들은 유흥이 곧 황제 나라다, 황제의 나라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유흥국은 별도의 나라였던 거죠. 그 별도의 유흥 나라에서 황제가 나오게 된 건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유흥국과 황제 나라를 일체된 나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의 광마략이라는 그 다음 문장, 광마략. 그 다음에 광마략 나오나? 네. 광마략의 고증에 의하면 저 비주얼을 보겠습니다. 광마략은 중국의 유명한 학자죠.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도 유흥시 황제는 원래 북방 융적인의 조상이다. 황제의 황자는 원뜻이 짐승 가죽이며 북방 민족 중 고물 토템문화는 불악 수행이었다. 후에 하나의 강대한 부족으로 발전하였는데 염제 치우와 주문에서 패권을 다투었으며 후세에 인문시주로 존재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을 하지만 광마략도 황제와 이게 고음 토템과 연결되는 것은 좀 미심쩍다, 그런 이번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문정창 선생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다음 문장인데요. 보면은 광마략은 유흥시 황제는 원래 북방 융적인의 조상이라 했지만, 문정창은 동방족은 이미 북의 사이를 이루고 있었으나 서방족은 모계 사이가 지속되는 중에 동방족 출신의 남성으로 서방족이 모계에 흡수된 자를 황제 헌원으로 보았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서방족은, 그러니까 본래 북방의 융적의 후손이었는데, 이 황제가 서방으로 내려가서 그 동방족 출신의 남성으로 서방족 모계에 흡수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본래 같은 동방족이었는데 이 황제 헌원의 그 종족을 이 문정창 선생이 추적을 해본 겁니다. 추적을 해봤더니 본래 동방이었었는데 서방족에 가서 거기가 흡수돼서 그쪽 서방족 모계 사이에 이제 지도자가 된 거죠. 물론 이제 뭐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하나의 종족이지만, 물론 나중에 이제 문화가 형성되고 나면은 하나의 이제 별도의 문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는 동방족과 서방족으로 문정창 선생이 나눠본 것이고, 바로 황제의 헌원은 바로 서방족의 이제 지도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문화는 이동을 하면서 별도의 독립된 문화가 형성되고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거기서 지도자가 나오면 그 지도자에 의해서 문화가 이제 토자를 이루기 때문에, 문화가 차이 나면은 이제 종족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같은 종족에 다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만주 연해주 살던 우리 고려인들이 살다가 1938년도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같은 그 이동에 간 사람들을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고려인 이주가 80주년 됐는데, 80주년이 됐는데도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한민족이었지만 장소를 이동해서 문화가 별도로 형성되면 이미 다른 문화가 형성되고, 또 그 다른 문화가 형성됨과 동시에 그분 고려인들은 또 거기에 그 문화에 흡수되면서 그 문화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자기 문화를 지킨다는 건 사실상 어렵죠. 그럼에도 물론 이제 그 가운데는 아직 역사가 80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 역사가 100년 되고 200년 되고 300년 되면은 또 그 안에서도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듯이 문화는 이동을 하게 되면 다른 문화가 또 형성되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문화가 뽑히게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 치우와 황제는 이미 동방족, 서방족으로 이미 나눠진 상태다. 나눠지면서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마천 사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사기에는 자세히 써 있지 않지만 사기에 인용된 각종 주에는 치유에 관한 말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치유에 관한 규절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치우라는 말이 있어요. 치우는 고천자의 딸, 예천자의 딸. 이 말은 중국 사람들이 지우질 않았어요. 응수라는 학자가 이 말을 써놨는데요. 예천자의 딸. 그러니까 천자라는 표현은 아마 사마천 사기에 비록 주석이지만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보더라도 비록 그 탕록대전에서 중국은 황제가 치우를 이겼다고 하지만 패전한 치우를 중국 사람들이 주석을 달았는데 치우가 예천자였다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앞에 있는 본문, 사마천에서는 본문을 부정하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주석 하나가. 황제를 천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자는 치유예요. 치유밖에 없어요. 치유를 중국 학자가 훗날에 주석을 달았지만 그래도 치유를 천자로서 인정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마천 사기 중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규절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문헌에 보면 치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치유는 천도에 밝았다. 이런 의미가 또는 치유는 천부의 신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다른 사마천 사기가 아닌 다른 이제 야사 용류의 문헌들에 치유를 평가하는 이런 말들이 후에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 사이에 이제 후대에 와서 이제 치유가 소위 이제 도철, 도깨비 문양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중국 사람들의 그 어떤 의미에서는 민간에서는 황제보다도 치유를 더 존경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죠. 민간에서는 도깨비 문양이라는 것이 좀 그 왜곡된 모습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군사의 신으로서 이미 치유는 추앙을 받고 있었고 또 아울러서 민간 신앙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황제보다도 치유를 존경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전수되는 과정에서 도깨비 문양으로 변동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산동성에 가면은 무시 사당이 있습니다. 산동성에 가면 이곳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돌에 새긴 왼쪽의 그림은 돌에 새긴 그림인데요. 화상석인데요. 이 석상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분을 우리가 이제 치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설명을 지금. 요거를 이제 여기에 치우라고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후대에 해석할 때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치우의 형상을 저렇게 그렸을 것이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산동성의 사람들이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형상은 곰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춤추는 곰이다. 그래서 무웅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그 얼굴의 모습은 곰이다. 그 옆에는 이제 그 호랑이 범의 형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새가 있고 이런 형상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 그림이 그려진 것은 2000년 전인데요. 저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는 치우를 곰족의 조상으로 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곰의 형상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어떤 곰족의 세력이 그 당시 어떤 그 산동성 그 주변의 문화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었던지 그런 영향이든지 어쨌든 이 시대에는 치우를 곰족의 조상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보면 이것도 역시 산동반도에서 나온 건데요. 소부둔의 그 마을에서 나온 건데 아추족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광마작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어떤 그 치유 당시에 치유를 저렇게 아주 무섭게 그린
저것은 도끼 형상이에요. 도끼에다 이렇게 새긴 거거든요. 무서운 모습으로 예를 들어 치유에 대한 도철문, 그 도깨비 형상을 아주 무섭게 그린 것이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그 이빨이 강조가 되고 있죠. 이빨이. 매서운 눈, 이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치유를 형상한 어떤 도철문의 일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이죠. 아까 좀 하천문화인데 여기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것은 청동 도끼에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하가정 하천문화니까 시차가 한 1000년 내지 한 1500년 차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대전자에서 출토된 이 도철 문양이 바로 저런 문양들의 원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림상 어떤 유사성이 있나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은 저는 치유를 이렇게 도깨비 형상으로 이게 도철문으로 상징화해서 민간 신앙으로 전수되어 왔다면은 하가정 하천문양은 단군 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단군 전후 시기에 이미 치유는 어떤 숭상의 대상이 되었다, 민간에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근형 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저겁니다. 저것도 잘 보시면 이빨이 강조되어 있죠. 이빨이. 구근형 옥기라 하는데 저는 이 날카로운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이게 눈이 강조되고 또 이렇게 무서운 형상이 있는 것을 저는 한편으로 부엉이 새를 형상화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무튼 저렇게 이제 그 강조된 이빨 이런 모습들은 어떤 그 도철문의 어떤 그런 이전의 어떤 것도 저런 형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전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산해경에 보면 치유에 대해서 치유를 우리가 동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산해경에 이런 규절이 있어요. 대한국경 마지막 규절입니다. 그 풍배우사 운사 풍배우사는 어디에 나오죠? 우리 삼국지에 나오죠. 풍배우사 운사는 황제의 황제와 대적을 하는데 산해경에는 풍배우사가 황제와 싸운다고 나와요. 그러면 풍배우사가 황제와 싸운다는 얘기는 풍배우사는 결국 우리 편이잖아요. 그 풍배우사는 아시는 것처럼 삼국유사에 환웅천왕의 부하로 나오니까 풍배우사 운사가 환웅천왕의 부하로 나오니까 결국 황제와 풍배우사가 싸웠다는 얘기는 풍배우사는 틀림없이 우리 동의의 환웅천왕 계열이고 풍백은 황제는 다른 종족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때 이제 치유는 결국 치유와 황제와 싸웠잖아요. 그러면 풍배우사는 치유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풍배우사 운사는 환웅천왕에 부하했으니까 풍배우사가 황제와 싸웠다는 얘기는 결국 풍배우사는 그 황제와 싸운 치유의 완전 같은 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볼 때 치유를 우리가 이 황제와 풍배우사와의 싸움 속에서 또 그 황제와 치유가 싸웠기 때문에 풍배우사와 치유는 우리의 환웅의 계열의 동의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치유는 동의적이야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문헌을 통해 자꾸 추적을 해야 치유는 동의적이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걸 하지 않고 문헌을 추적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붉은 악마 월드컵 응원단 치유가 등장했는데 왜 치유가 등장한 거야? 그냥 도깨비 도철문 어떤 그
뭐 이런 것으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도 최대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문헌을 통해서 치유를 문헌으로 입증을 함으로써 치유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심정적으로 치유를 느끼지만 심정적으로 느끼는 것과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것이 이제 역사의 실체로서 우리가 치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단군세기도 보면은 이런 규정이 나오죠. 환인, 환웅, 치우 세 분의 제사를 지내고 단군 시대에 와서 이제 단군을 다시 배양을 하는 네 분을 배양했다는 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군 이전 시대에는 환인, 환웅, 치우 이 세 분을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후대에 거기에 단군을 추가해서 네 분이 됐다는 거예요. 네 분을 그 제사를 했다는 규정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지금 치유에 대해서는 많이 잊혀진 상태고 우리 역사서에 사실 치유가 이렇게 민간에만 나오기 때문에 역사서에 나오지 않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가 등장하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 첫 규정에 나오는데 비록 황제와 대적한 치유로서 나오지만 우리가 그 치유를 더 조명하고 밝혀낸다면 결국 사마천의 사기는 황제족과 치유족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이 된 것이 되는 거죠. 그냥 일개 치유가 일개 그냥 어떤 종족이 아니라 거대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이면서 가장 큰 전쟁이 탕록대전이라면 이미 사마천이 사귀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대전쟁은 결국 서방으로 들여온 서방족과 동방족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동이족과 이 하와족과의 대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그 지도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그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분 나름대로 이제 그 치유가 어디 있었나를 이제 그린 겁니다. 일단 치유가 있었던 곳은 이곳이고 황제가 이쪽에서 이제 대적을 한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치유가 결국 싸움을 해서 이겨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한국과 신실은 이곳에 있던 것으로 이렇게 일단 그림상으로 저렇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단순히 군신으로서의 치유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물 우리 환단국에서 말하는 14대 환웅으로서의 그 치유에 대한 좀 인식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틀림없이 황제와 싸울 그 당시에 이미 대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대전쟁을 치렀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그 문화 문명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다는 얘기거든요. 비록 고대지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양쪽의 문화들이 상당히 발전을 이룬 상태로 있었다. 그 전쟁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동이족과 이 서방족과의 대전쟁이었고 그 당시에 등장한 인물이 그러니까 동이족과 서방 화와족과의 대전쟁을 이 문헌에 기록한 가장 최초의 문헌이 이제 이 사기에 나와 있는 탕록대전인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인류가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류가 이 전쟁을 기억해서 결국 역사는 기억인데 어느 민족이 더 많은 역사를 기억하느냐 이 기억과의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누가 더 많은 역사를 기억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전술을 통해서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우리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역사는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기억을 잊지 않고 전수돼서 문헌으로 전수해서 전달될 때 그 역사가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까운 근대 역사도 사라진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라진 역사가 많죠. 기록에 남지 않고 사라지고 또 지우고 또 지운 역사도 많잖아요.
지우고 사라진 역사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우리 근대 살고 있는 현대도 그렇고 현대도 근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역사는 결국 기억과의 전쟁입니다. 어느 민족이 얼만큼 더 많은 역사를 기억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역사는 결국 승패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중국 사마천은 이 탕록대전부터 전쟁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판단고기는 그 이전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뭐 7,000년, 8,000년, 9,000년의 역사도 판단고기가 기록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더 많은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건 뭐 여기 위서 아니야, 뭐 가짜로 쓴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역사를 어떻게 가짜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세계에서 지금 가장 IQ가 높은 민족이 우리 한민족하고 유태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IQ가 높다는 얘기는 뭡니까? 역사를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IQ가 낮으면 자기 역사들을 예를 들어서 500년, 1000년밖에 기억을 못하겠죠. IQ가 높으면 결국 IQ가 높다는 얘기는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 역사를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화를 통해서 전수제도 오늘까지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역사에서의 기록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은 그렇게 이제 선배들이 조상들이 기록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풍부한 이제 나오는 옹문화라도 우리가 찾아서 그 공백들을 메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다양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청동기 설기문화는 땅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요. 그렇죠? 뭐 청동기 철기문화는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면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옥문화는 안 썩어요. 저건 이제 만년, 10만년 가는 거죠. 그럼 저 역사에 저 옥에 이제 우리 역사를 기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 옥에 이제 치유 역사를 기록하고 환웅의 역사를 기록하고 웅녀의 역사가 저 옥에 기록이 되면 그 역사가 만년 가는 거예요. 이제 아까 실질상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옥은 썩지 않는다. 옥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청동기 철기는 썩지만 영원히 가는 그 옥에 이제 우리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여기 문자 흑표의 특징은 이제 문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정건재 회장님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은 이 문자를 해석해서 우리 역사를 해명하는 얘기라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문자를 우리가 먼저 해석해야죠.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문자는 우리는 한자도 만들어 본 민족이고 또 한글도 만들어 본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도 만들고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문자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만들어 본 민족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문자를 만들어지 못한 민족은 문자를 영원히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만들어 본 민족이기 때문에 이 문자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비록 뭐 수천 년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 옥문화 우리 학회가 앞으로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그냥 뭐 우리 역사가 뭐 5,000년, 반만 년이야, 만 년이야 하는 것보다도 이 옥에 우리 역사를 기록해 나감으로써 우리 역사가 저절로 5,000년, 만 년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강연 오늘 학회 세미나입니다. 앞으로 이 학회가 더욱더 발전해서 더 많은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논문으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논문들이 축적을 돼서 세상에 나가고 또 중국도 나가고 일본도 나가서 우리 한국에서 이 옥문화 연구가 정말 이제 동아시아 역사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